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김인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 아카데미와 함께 우리 판교 GT 센트럴 요 강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판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들이 있으시고 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히나 요즘은 현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정책의 발표 또 계속 뭐 여러분들 뭐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지만 수시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아니면 시행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테스형, 테스형 부동산 세금 왜 이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부동산 세금 정책에 있어서 개정이 사실은 많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김명문 장관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또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12.16 대책이 발표가 되고 2020년도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실은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개정에 대한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어떻게 그러면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크게 이슈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8.2 부동산 대책부터 7.10 대책까지 바뀐 내용이에요. 바로 요거는 요 1번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7.10 부동산 대책 그때 이제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한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뭐 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특히 그 아파트에 대한 규제, 그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 주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요 다주택이 되든 1주택이 되든 주택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제는 이걸 중과하겠다. 특히 그럼 모든 지역을 중과하느냐가 아니라 2017년도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계속 나왔지만은 현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의 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어떤 세금에 대한 이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계속 늘 거면은 아예 그냥 다 뭐 지정을 하지 뭘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결론적으로는 서울, 경기 뭐 특정 지역만 하다가 지금 계속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풍선 효과처럼 결론적으로 그 풍선 효과의 지역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과연 막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인터넷 기사에도 과연 주택 정책이 이게 맞는 것인가 다시 회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슈가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 두 번째 요 부동산 세금 이슈.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보유세죠, 보유세.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또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바로 그 종합부동산세. 요새 재산세는 질문도 안 합니다. 제가 강의 보면 재산세는 질문이 없어요, 거의. 왜? 재산세는 그냥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좋아, 내는 것까지 좋다. 그런데 이거를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상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죠?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양도소득세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처음 시작은 결론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소유를 못하게끔 해서 팔게끔 하자. 그러면 사실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퇴로를 열어준다면은 양도할 때 내는 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마저도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지금. 그렇죠? 팔라는 거냐 가지고 있으라는 거냐. 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태생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양도소득 퇴로라도 열어줘야 되는. 근데 물론 요 중과 퇴로를 열어준다는 표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양도세 중과 퇴로를 열어주는 거를 좀 더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왜냐면 물건이 자꾸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돌아야지만이 결론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기여가 되는데 그래서 물론 지금 뭐 현재 뭐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뭐 공급 정책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그런 내용의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먼저 취득세 중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라고 돼 있죠. 자, 요 다,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네, 다, 네, 요 다. 우리가 이제 핵심 표시면 여기가 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 그러면 다주택자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몇 채부터예요? 두 채죠, 두 채.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또 집을 샀을 때 이분들을 주택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법인이라고 돼 있죠, 법인. 그렇죠? 기업이죠. 이 법인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한 해 굉장히 연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 시중에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해가지고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개인으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또 집을 사게 되면은 주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법인의 비클에다 담아가지고 주택수를 집어넣으면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중과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근데 이런 좋은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절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좋은 방법들을 너무 소문을 많이 낸 거예요. 너무 소문을 많이 낸 겁니다. 그 소문을 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사? 그럼 이것도 규제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10 최근에 개정된 710 대책의 주타켓은 중에 하나가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지금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규제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법인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효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10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수를 안 따졌었어요. 안 따지고 유일하게 규제가 받는 주택이 4주택자입니다. 4주택자. 즉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하나 또 사면 4주택이 되면은 12% 중과를 하겠다. 그 외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는 6억 원까지는 1%가 되고 9억을 넘어가면 3%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를 유용하게 잘 써먹었어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사든 법인 명의로 사든 이제 이걸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도 그냥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개정을 합니다. 자, 갑자기 머리 아파지려고 하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조정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때는 이걸 이제 버블7이라는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규제 지역의 이름 네이밍을 계속 사실은 바꿔왔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조정지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2017년도에. 그다음에 그 조정지역 안에다가 투기과열지구를 해놓은 거고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다 투기지역을 만들어서 이런 지역에다가 집을 사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세금도 규제하지만
대출도 규제하겠다,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 여러분 알다시피 뭐 LTV를 갖다가 규제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한마디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자, 그러나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에 전혀 구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케이스가 있네요. 바로 뭐예요? 1주택자가 됐을 때. 그렇죠?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종전대로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이 이제 몇 채요? 2채가 되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2채가 되는 순간부터 조정 지역은 1에서 3%가 아니라 8%. 그러면 비조정 지역은 1에서 3%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분이 비조정 지역의 지방에다가 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럼 4억에 1%면 4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억에 8%가 얼마 돼요? 4억에 10%가 4천만 원이니까 3,2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한 8배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야, 이게 조정지역에 이거 집 샀다가 잘못하면 몇 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 조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집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분보다 더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바로 3주택이 되시는 분들. 3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조정지역의 집을 사면은 저마치 12% 됩니다. 12%. 그런데 그럼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 안심해도 되느냐? 아니요. 이분들도 3주택자가 돼버리면 8%가 돼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3주택자 상태에서 취득이 됐을 때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2주택이냐 3주택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된 거고, 그렇죠? 조정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는 뭐 2주택자부터 문제가 되는데 3주택자가 되면 12%입니다. 그러면 4억짜리면 4,800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주 갈림길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정 지역은 이제 2주택자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3주택자부터 문제가 된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주택자가 돼버리면 이건 뭐 그냥 뭐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전에서는 거의 뭐 2주택이나 요 3주택 요 라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정 지역에서 집을 구입을 특히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아마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주실 필요 있겠죠. 자, 그러면 법인으로 그러면 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 아예 용서가 안 돼.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12%예요. 12%.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세청이나 여기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법인은 그냥 무조건 12%. 이게 1억짜리 집을 사도 뭐 2억짜리 지방의 집을 사도 그렇죠? 우리 이게 저기 경남 사천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억 원대거든요. 사천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천. 네. 그 사천 비행장에는 거기도 한 2억 원대인데 거기도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사면은 12%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1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취득을 하면은 절세 효과가 있다는 그동안의 전략은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전략은 우리가 이제 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걸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랑은 그렇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왜 정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냐면 뭐 지난주에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셨지만은 항상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정책의 이면이 중요한 겁니다. 이면. 그럼 이런 식의 정책, 규제 정책이 발표됐다. 그럼 많은 분들은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터넷 기사에서 봤을 때 야,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뭐 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구나. 세금적으로 많이 나오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법인을 만들면 뭐 주택이고 뭐고 하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잘 들여다보세요. 법인이나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물건이 취득이 주택입니까? 상가 토지입니까? 주택이에요. 주택법상은 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럼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상가 토지가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상가 토지는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규제된단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택이 아닌 물건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또 주택이 아닌 물건을 그럼 개인으로 사도 문제가 있느냐? 문제된다는 말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정지역에 만약에 상가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 조정지역에 뭐 땅을 샀다. 그럼 여기 중과가 되는 말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가 토지를 갖다가 개인이나 법인 이름으로 사면 몇 프로대를 내느냐? 4%대를 냅니다. 4%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높긴 높죠. 하지만 중과세율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로 일은 이제 끝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상가나 토지나 이런 비주택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세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비조정 지역에 우리가 무주택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비조정 지역이나 조정 지역에 다만 주택이라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거 아니고 나는 무주택인데 자 1주택자라도 난 집이라도 하나 사겠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2주택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2주택자도 비조정 지역은 또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을 그래도 나는 해야겠다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의 전략을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주택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비주택 물건을 갖다 들여다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 모두 다예요.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청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네. 사실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택은 그래도 나는 교수님 나는 집을 해야겠다. 나는 내 집 마련 아카데미 통해서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집을 여기다 하시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난 집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비조정 지역에다가 사시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꼴 저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나는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이런 거 골치 아프니까 자 이런 거 이런 지역이 보고 난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토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정부가 뭐 상가 사세요, 오피스텔 사세요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 업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서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물건에는 세금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다. 그렇죠? 물론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또 바로 또 나가셔야 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핵심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가시더라도 일단 그게 포인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증여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요새 제가 아마 주제에도 왜 갑자기 요새 뭐 증여가 늘어날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제가 그랬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다주택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주택자. 그렇죠. 다주택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기 싫으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주택수를 줄여야겠죠. 그럼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냐면 팔거나 안 팔리면 증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도 수소에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다음에 아마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와 정말 부럽다 하실 거예요. 이미 또 잠실 5단지를 갖고 있는 거야. 5단지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5단지 아파트 갖고 있으면 파시겠어요? 증여하시겠어요? 그렇죠? 팔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렇죠? 보유세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왜 더 그만큼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보다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증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증여해서
주택수를 분산시키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일단 나중에 나오지만 세율이 낮진 않아요. 증여세율이 10에서 50% 사이예요. 증여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증여세를 내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증여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또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이거 봐라. 이제는 또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분산해? 그러면 이걸 또 규제해야지?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하더라도 좀 소리 소문 없이 증여하셔야 되는데 자꾸 소문 내니까 이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행은 증여가 되면은 증여 금액에 대해서 3.5%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증여 금액이 1억이면 350이고 10억이면 3,5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자, 역시 또 나왔어요. 네? 어쨌든 태수형만큼이나 인기 있는 단어예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 또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그럼 이 얘기는 비조정 지역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 기준시, 이 기준시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국세청에서 땅값이나 건물, 아파트 가격을 매년 가격을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실제 호가는 더 나가는 거죠. 그럼 그 기준시가상으로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니까 3억 원부터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12%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한 정확하게 4배는 아니지만 3점 몇 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를 해도 취득세를 많이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전에서는 이걸 내더라도 난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정부가 취득세 인상, 종부세 인상, 양도세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부세라는 것은 왜 부담되냐면 종부세 세율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야 돼, 매년. 그럼 매년마다 매를 맞느니 차라리 한 번 맞고 끝내겠다는 거야. 그렇죠? 차라리 한 번 세게 맞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매년 조금씩 맞아보세요. 그럼 사람 심리가 야 이거 매년 나 이렇게 세금 종부세를 많이 내는데 나 못 견디겠다 이거. 그래서 요즘 차라리 내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취득세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또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증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돈을 다 받는 거야. 그렇죠? 가지고 있어 또 종부세를 뜯어가고 또 팔아도 또 양도세를 뜯어가고 또 사도 취득세를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만 조정적일지라도 몇 세대 몇 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두 채가 아니라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아버지 이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종전대로 3.5%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 3억을 넘어가더라도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죠, 이거. 이분들이 여기서 여기 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문제, 증여도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놨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요? 주택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1주택자가 되는 분들, 그다음에 2주택자 중에 비조정 지역, 그러면 당연히 조정 지역의 연접 지역들이 물건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실제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조정 지역 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묶어버리고 또 묶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안타깝죠? 네. 자, 요거는 시행이 우리가 2020년도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7월 10일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분들은 종전에 세입을 해주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증빙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이고자 취득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이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요 취득세는 이제 법무사 분들이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사 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등기를 치시면 되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언제 이게 만들어진 세금이냐면요.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도니까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세금이고 2014년도에는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만 주택계셨어요. 그래서 이름 만든 게 종합토지세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규제하다가 왜 땅만 규제하느냐?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다 소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우리가 부과하겠다. 이렇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이 이제 12월인데요. 자, 오늘이 20 며칠이죠? 23일인가요? 네, 오늘이 23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종부세 납부 날이 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언제까지 내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종부세는 15일까지. 그러니까 15일까지 종부세 때문에 머리 아팠던 분들은 15일까지 이제 고민을 이제 했겠죠. 자, 그래서 토지만 규제하다가 이거를 이제 주택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말하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부동산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시세 자료예요. 시세 자료. 다주택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8억에서 12억 2천. 자, 뭐 123억 5천. 그러면 최근에 뭐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 집이 공시가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이건 넘어가겠죠. 그런 것들은 뭐 세금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요. 그러면은 요 시세로 종부세를 계산하느냐? 시세로 계산하면 세금이 엄청 많아집니다. 시세에다가 세율을 때리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일단은 요 시세를 기준으로 만든 공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가액이 시세보다는 더 적어요. 그러면 그 합계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해 줍니다. 6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한 10억이라 볼게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 10억이야. 그러면은 10억이다. 그러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어서 10억이 됐다. 그럼 10억에서 6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죠? 4억. 4억에 이게 올해는 90%인데 내년부터는 95% 인상이 돼요. 이걸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이제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억 원대냐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는 둘로 쪼개놨습니다.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 아닌 2주택 이하, 그럼 비조정 지역을 말하겠죠. 그런 데는 현행 0.5에서 자 11.6 대책, 요게 2019년도 12월 말에 발표됐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올려야겠다. 0.1%씩 이렇게 올리는 구도였는데 이거를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 이거를 추가 개정한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조정 대상 또 나와요. 또 조정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의 이 토지예요. 이 주택이에요. 이 주택. 이 상가의 2주택이에요. 2주택. 잘 보셔야 됩니다.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3주택이다. 이제 3주택은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0.6%, 그러면은 올해 지금 2020년도 종부세는 0.6에서 3.2%로 계산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내년이에요. 내년 적용입니다. 내년 종부세를 매길 때는 원래 0.2%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1.2%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0.6에서 1.2%는 몇 배예요? 2배죠, 2배. 2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2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옥정, 아니 그럼 교수님 이거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내면 되죠. 내면 되는데 문제는 종부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야 돼. 그렇잖아요. 한 번 자를 매를 세게 맞으면 그냥 그때만 아프고 끝나는 거야. 그래도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매년 2배씩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죠. 못 견딜 거라 보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부담이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2배가 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2, 1.6, 2.2, 3.6, 5.0, 6.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왜 종부세가 이 보유세 폭탄이 된다는 거냐? 바로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공시된 가액에 합해서 6억을 뺀 금액의 공정시장 가입을 곱하기 여기는 세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뭘 올리겠다는 거냐면요. 요 공시 가격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시 가격을 올려요. 요거를 매년 연초에 발표하거든요. 요거를 인상을 하고 이 비율이 올해는 90%로 계산했어요. 90%. 그럼 여기서 나온 금액이 만약에 뭐 10억이면 9억으로 계산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9억 5천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올리고 이 비율도 올려. 그다음에 세율도 이렇게 2배로 올려. 그럼 어떻게 돼? 세금 눈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부세가 폭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라도 좀 내려주거나 그냥 정치가 됐으면 좋은데 이걸 다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천만 원 나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안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토지 들어갑니다. 토지. 그러니까 개발하지 않는 땅 갖고 있으면은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 고 교수님이 뭐 토지가 이제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 토지만 갖고 있으면은 그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특히 조정지역의 2주택, 3주택 이런 분들도 이 부담을 많이 질 거다.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우리가 95%,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75에서 85 이 정도인데 이거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가장 또 지금 아주 그냥 폭탄 대상이 된 게 바로 법인이.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아예 기본금리 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까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에 90%, 95%가 되는 건데 얘는 그냥 6억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10억에 95% 하겠다는 거죠. 법인 종부세는. 그럼 10억에 95%면 9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인이 아니었을 땐 그래도 6억에서 공제를 받고 95%니까 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은 더 큰일 났어요, 지금. 법인은. 그렇죠? 이것도 안 해주고 세부담면 상한. 이것을 세부담면 상한은 뭐냐면 너무나 세금이 많이 올라갈까 봐 한도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내라 이거야, 다. 언제부터 이거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이 물건들을 내놓지 않겠는가, 법인이.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조정지역에 집이 2채 인분이에요.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자, 공시가가 2020년 15억. 서울의 비아파트가 13억. 네, 28억이죠. 그러니까 시세는 33억인데 실제 공시는 한 28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이걸로 계산하면 세금 엄청 난 거죠. 근데 이걸로 계산해 봤더니 종부세가 2,650만 원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은 올해는 2,650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얼마 되죠? 거의 뭐 2배 수준이 아니죠. 2점 몇 배가 올라가는 거죠. 6,8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앞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뭐 GV70인가요? 그 차가 풀옵션 하면 한 7천만 원인가 된다는데 그 차값만 한 날아가는 거예요. 타보고 못 타보고. 근데 못 타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타보기라도 하고 뭐 차라리 GV70 좀 타다가 현물로 드리면 안 될까? 안 받아요. 그거 안 받습니다. 세금 내놓으라 6,800. 그렇죠? 그럼 이게 6,800이면요. 이게 투자로 경매 물건으로 따지면은 80% 대출이 된다면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아파트 하나 값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대출을 뭐 7, 80%만 LTV 적용 안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내시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집을 내놓지 않겠는가? 내놓으면 뭐예요? 내놔도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게 개정안으로 올라서 지금 개정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자, 부부 공동 명의도 세액공제 말 이거 뭔 소린가 종부세가.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종부세는 공시 가격을 합산해서 6억을 공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집을 A라는 분이 집을 두 채 갖고 있어요. 두 채 가지고 있어서 합치니까 10억이야. 그럼 6억을 넘었으니까 10억, 6억을 빼주면 돼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송파동에 분당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8억짜리를 갖고 있는 거야, 공시가가. 아니, 10억짜리를. 그러면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이분도 10억이니까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합쳐서 10억, 여기도 10억이니까 6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내라. 라고 했더니 이 B라는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똑같은 10억이니까 6억을 적용하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다 보는데, 아니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원래 입법 취지가 다주택, 그러니까 쓸데없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냐,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종부세거든요. 그런데 내가 송파동에 내가 분당에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한 채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하고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막 볼매수를 하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단독 명의는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면 6억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가 10억짜리면 10억 빼기 9억.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까 두 채면 10억 빼기 6억이면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는 거지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단독 명의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독 명의. 근데 단독 명의도 있지만 요즘은 부부가 단독 명의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요? 못 믿으니까. 이게 만약 배우자 명의로 해줬다가 이게 진짜 뭐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물론 여기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러잖아요,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단독 명의로. 그러니까 요새, 아니, 이거 우리 같이 좀 명의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난다는 거죠. 나 못 믿냐고. 못 믿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또 세금의 절세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현재 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인별 계산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별로 한다는 것은 소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됐으면 50, 50씩 소득을 쪼개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쪼개지면은 세율이 쪼개지니까, 세율이 낮아지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독 명의면 공동 명의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그랬더니 부부 공동 명의란 뭐 신혼부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만 혜택을 주고 나는 혜택을 안 주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마 개정을 하기로 한 국회의원도 자기도 공동 명의일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이거를 좋아. 그러면은 단독 명의자도 하지만 공동 명의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9억 공제를 받는 걸로 하든가. 이처럼. 근데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6억 공제 받는 규정이 무조건 불량.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2억이 돼 있는데 만약에 12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샀다. 그럼 이게 9억 공제를 안 받아도 이것이 6억 공제 받아도 이게 절세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하니까 12억을 6억씩 쪼개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6억 공제를 받아도 종부세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9억 공제로 환산해버리면은 12월 하나를 몰아서 해버리면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의 요 혜택 보는 거랑 공동명의라는 요걸 선택해서 따져봐가지고 유리한 대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단독명의 이제 요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제 그 오해 소지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를 매겨버리면 그것도 매년 그럼 내가 지금 뭐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그럼 나보다 강남에 살지 말라는 거냐 송파동에 살지 말라는 거냐 분당에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 단독명의이고 이분이 고령자 여기서 고령자는 한 몇 세 정도가 될까요? 한 65세요? 65세가 요새 고령자인가요? 그냥 뭐 중년 아저씨 중년 저게 아닌가요? 근데 이게 세법상은 고령자가 60세야. 굉장히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분은 6학년이 된다고 해서 막 우울증 온다는데 왜 우울증 와요? 이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럼 60세부터는 20% 이게 10%였는데요. 이거를 지금 20% 여기 있죠 60세. 그래서 우리가 이거 10% 해주는 거를 지금 더 인상해 주겠다는. 하도 이제 이분들이 뭐 고령자는 뭐 연금 사야 되는데 나는 세금 종부세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씩 인상해서 20%, 30%, 40% 해주겠다. 네, 그럼 이건 60 이상, 65 이상, 70세 이상.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40%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40만 원 공제 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공제 받는 거예요. 굉장히 공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 요거는 이제 5년 이상, 그다음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설계는 우리가 단독명의이면서 우리가 고령자에 해당이 되시고 장기 보유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종부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 한 채를 증여를 아버님이나 저기한테 이런 고령자 혜택을 주죠.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해주면은 종부세 절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집 한 채가 되면.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또 활용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이런 세제 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이번에 단독 명의만 해주던 것을 공동 명의자까지 확대를 해주기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정부가 맨날 규제만 하다가 좀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는 테스형 부동산 절세는 상가가 좋아, 주택이 좋아. 제가 분명히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세금을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절세를 위해서는 상가가 좋을까요? 주택이 좋을까요?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네, 상가가 좋겠죠. 자,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다주택이 됐을 때 조정적인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조정적인 이주택자는 종부세 인상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과 타켓 물건이다. 그렇죠? 지금 현행 규정상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가 건물은 어떠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와 더불어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집이 있는데 조정지역에 4억짜리 뭐 10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 10억짜리 사면은 아까 8%였어요. 그러면 10억에 8%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샀어. 그러면은 4%대를 내요. 그러면 10억에 4%면 얼마죠? 4천만 원인 거야. 그러면은 얼마 절세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절세가 되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 봐도.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수치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죠. 이분이 집이 아파트가 한 채인데 상가를 하나, 둘, 세 개를 샀다. 그러면은
중과가 되느냐? 3개를 샀어요. 그럼 중과가 될까 안 될까요? 중과가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 같죠? 근데 학생들이 중과가 안 될 거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됐어 봐. 그래도 상가 3개인데 4개인데 이거 중과 안 돼? 중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과 된다. 걔는 이제 감점 맞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시험 문제 내봤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종부세? 자,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 분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땅이나 집이나 상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2005년도에 입법을 했을 때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다 이 부분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그러면 만약에 상가에 대해서 종부세를 인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인상을 해. 세금을 인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나만 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세금 부담을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뭘로 전가하겠어요? 임대료로 전가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임대료 상승이 되면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조세 전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의 불똥이 누구한테 튀기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튀기는 거야, 이게. 그럼 임차인들은 거품 물고 아닙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것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중에서는 상가 건물이나 빌딩 건물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건물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아파트를 갖고 있고 주택수를 조정줘서 계속 주택세를 늘려요. 그러면 이분은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상가, 오피스, 상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늘어나. 그러면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분들은 종부세 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 물건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상가 또 뭐 빌딩, 그러니까 요새 상가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 뭐 지식산업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특히 이제 상가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빌딩도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건 세금의 절세 상품이고 그 다음에가 내재 가치가 있다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점을 가는데요. 보면은 인기 있는 부동산 책 중에 보면은 2가지예요. 3가지. 토지, 상가, 빌딩. 그 3가지가 요새 아주 인기리에 책이 팔리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한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 계속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아까 다시 돌아가면 아까 GV70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내냐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바꾸든가 아니면 증여해 주든가 증여하고 뭐 다른 걸 사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많이 좀 돌아서고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또 제외된다. 자, 양도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얘는 그 중과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어느 정도 되길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사례를 들었죠. 홍길동 씨, 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홍길동 씨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를 취득해서 소유하다가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한 채씩 팔려고 한다. 이 경우 모두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는가. 자, 일단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샀다. 2채, 한 채 갖고 있다 샀다. 그러면 조정 지역일 때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죠. 아까 중과가 12%예요, 8%예요. 8%. 그렇죠? 8% 중과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조정 지역의 2채는 아까 뭐였죠? GV70 값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매년 한 대씩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팔아도 중간을 맞는 거예요. 양도세 중간을. 그 중간을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상가를 분양받아서 상가를 갖다가 뭐 경매를 받든 뭐 분양을 받든 뭐 금매를 잡든 샀어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간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냐? 4.6%. 아니 교수님 아까 4%라며. 그러니까 4%인데 여기에 농특세나 이런 게 또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4.6%. 하지만 얘는 아까 8%대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일단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종부세가 아까 2배 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중과세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세금의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GV70 값 날아가는데 얘는 안 날아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얘는 중과가 아니라 2년 이상 보유가 되면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현재 몇 프로냐?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2%인데 내년부터는 45%. 45%는 뭐냐면요. 소득이 10억 넘어가시는 분들. 얼마요? 10억. 그러면 여기서 10억은 그냥 10억이 아니라 실제 수입이 한 20억은 돼야 돼요. 왜? 경비 빼고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액, 뭐 대기업의 뭐 상장사의 뭐 그 대표를 그래서 스탁 옵션 받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45%를 냅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이 알아서 내시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딱 구분이 되시겠죠? 그렇죠? 아파트하고 상가를 갖고 있었을 때. 자, 그러면은 태수 형 요즘 왜 증여를 많이 하는 거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증여를 많이 한다고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를 줄이면 종부세도 주택수가 두 채가 한 채가 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갑자기 상속세는 왜 나오는가? 자, 우리 상속세는 여러분들 상속세는 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상속세가 나오느냐? 이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과거에 적이 있었는데, 상속세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상속인이라고 할까요? 피상속인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상속인, 피상속인. 네.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그렇죠. 비상속인 맞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아버지.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의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상속세가 개략 한 11조. 네,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삼성은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상속세가 11조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세가 엄청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제 삼성 그 주식이 올랐어요. 삼성 관련 주식이. 희한하죠? 상속세가 11조 나온다는데, 응? 그래서 삼성가 사람들은 머리 지근지근 아파 죽겠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물론 구상을 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계열사에서 뭐 지분을 뭐 준회만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삼성과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배당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배당. 현금 배당을 많이 해준다. 그럼 기업은 배당을 많이 해주면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세금이 주가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럼 다시 원점 돌아가서, 그러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얘는 기준금액이 10억을 넘어가면 나오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을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까지는 안 나와. 근데 이게 왜 증여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억의 재산이 있다? 그럼 13억에 대해서는 상속을 하면 13억에서 10억을 빼면 3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3억 중에서 3억을 분할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좀 줄여나가서 증여를 해버리면 남는 금액은 10억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10억에서 또 10억을 차감해 주면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산가분들이 많이 하는 전략이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분산해서 취득세나 종부세 절세를 좀 하고 나중에 상속 왔을 때 상속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들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증여를 할 때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증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식의 구도를 짠다고 했을 때는 징여, 사전 징여를 미리미리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으로 갔을 때 상속으로 가면은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 분쟁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99% 싸웁니다. 99%.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본인이 아버지가 용산에 있는 건물을 주셨어요. 또 설마 그분이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니겠죠? 자, 건물이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건물이 있어. 임대료가 막 몇천씩 나와요. 그런데 또 건물이 돌아가시면서 건물 하나 줬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일남이녀예요. 그래서 이제 큰 오빠한테 주고 시간 딸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오빠한테 는 거지. 아니 오빠는 아버지가 건물 줬으니까 사전 증에서 이미 줬으니까 이 건물은 우리가 상속 받아서 우리가 5대5로 해서 가져가겠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소리냐? 내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내가 아버님 제사 다 모실 건데, 야, 나도 저기 지분이 있는 거지. 3분의 1 달라는 거야. 그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 건물 가지고 뭐 셋이 다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다 아주 사회적인 명성 있는 분들이에요. 그 저한테 들어, 저희는 뭐 그런 사람 아니라, 뭘 그런 사람이 대판 싸워가지고 막 서로 뭐 소송을 하는 말에까지 막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가 쪽이나 이렇게 해서 상속받은 물건이 많이 있으시면은 미리미리 이걸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미리미리 가서 효도를 하시든 해가지고 미리미리 딱 이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거는 이게 이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이 상속에 대한 컨설팅에 보면은 세금 때문에는 별로 고민들 안 하시더라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슬픈 거야. 상속세를 본인 돈으로 안 내요. 돌아가신 분 통장 털어주고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금이 한 5, 6억 나왔는데요. 이 세금을 본인들이 내기 싫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지역의 이 물건이 당시에 시세가 한 13억 같거든요. 그게 지금 한 20몇 억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주웠다 표현보다 이거 산 사람들은 지금 대박 난 거지. 근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기 싫어가지고 이걸 금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중개사무실에. 그래서 이거를 13억을 11억으로 내놨어요. 이게 한 7, 8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금매를 진짜 땡빚을 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11억짜리가 제가 어느 지역이라 말하면은 하여튼 용산 근처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럼 11억짜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대선 통과할 거예요. 야, 우리가 미쳤구나. 그 상속세 내기 싫어서 그걸 갖다가. 그게 월세 1,000 나오는 거야, 월세 1,000. 네? 월세 1,000. 월세 1,000 나오는 아파트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포기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상속세는 본인 돈으로 안 내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상속 시즌이 되면 물건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상속 시즌이에요? 비시즌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겨울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약간 그 시즌이에요. 그렇죠? 야, 그럼 마스크 쓰고 장례식장을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상속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장례식 가실 때는 잘 물어보셔야 돼. 야, 그나저나 어떻게 그 물건 내놓냐. 어떻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렇죠? 경미하고 똑같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삼성 관련 주가를 올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이 부동산뿐 아니라 주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징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절세 효과가 큰 분들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 배우자가 엄청 중요해요. 배우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버리면요. 이 효과를 못 보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세금적으로 따지면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6억인데 여기 직기점이 5천이에요. 근데 어쨌든
배우자나 직계 비속, 아들, 딸이 있으면 최대 6억 5천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친족이야. 형제 자매는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형제지간, 자매지간에는 매매 거래를 많이 하는 거야. 1,000만 원 공제받아서 이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가 미성년자 자녀일 때는 2천만 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펀드 같은 거 들어줄 때, 요새 주식 같은 건 이제 살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조그만 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미성년자나 여기다 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이 나오는 거고,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그 다음 비수익형은 이제 토지죠. 토지는 수익형이 아니니까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형과 비수익형을 징해준다 했을 때 어떤 걸 주는 게 좋은 거냐. 제 생각에는 비수익형을 주는 게 좋아요. 네. 왜? 수익형을 줬더니 얘가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이제 벌장 다 봤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아우, 교수님, 저희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 뭘 그럴 리가 없어요. 연락이 없다니까. 뭐 카톡으로 해도 계속 뭐 바쁘다 그러고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야,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저 물건, 더 좋은 물건 있으니 깜빡했다, 야. 내가 이번에 판교에 뭐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연락 옵니다. 아빠, 뭔데? 아, 너 바쁘다며. 아니야, 오늘 연차 휴가 냈어. 네. 네? 요새 아버지 뭐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징여를 했다가 요새 반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한데 줬는데 연락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형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물려주셔도 좋다 이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율이 이제 이런 공제를 받고 나면 이게 1억, 이게 절세효과가 있는 게 1억 원, 1억 원까지는 10% 제일 낮아요. 근데 이게 1억을 넘어가면 거의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20%. 2배가 올라가죠. 근데 5억을 넘어가면 이제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상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20% 되는데 5억을 넘어가는 순간은 이제 30%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30억 넘어가니까 50%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뭐 11조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통 본인 재산이 20조가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겠죠. 뭐 삼성인데.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누적 문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조에서 4억 6천만 원 문제를 받는 11조 빼기 4억 6천. 11조지 뭐.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직계 비속의 아들딸, 비속은 아들딸에게 1억 원짜리를 자산을 징해줬다. 그러면은 1억 원에서 성년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에서 5천이면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 5천에 아까 방금 이게 1억 원까지는 10%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양호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5억짜리였다. 그러면 5억짜리면은 어떻게 되냐? 5억에서 5천이면 4억 5천. 4억 5천이면은 20%. 네. 그럼 9천. 9천에서 1,000만 원 공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10억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진다. 다만 그러면 징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징여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유리해요. 징여자가 한 분이 계시고 자녀분들이 많아. 그러면은 다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 6남매야. 그럼 5천씩 하면은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안 맞죠. 요즘 6남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족 수가 적다는 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분할해서 주는 거예요, 분할. 근데 분할징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10년 단위로 해줘야 돼요. 그럼 10년 단위로 해주려면은 내가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경기도 양평군에 가서 강연할 때 아마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그분 연세가 85세셨어요. 85세. 보청기 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징여세에서 분할징여, 이분이 분할징여에 피리 꽂히신 거야. 10년 단위로 하면은 이 분할징여가 되니까 징여재산 금액을 우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보청 끼고 나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야. 아, 김 선생,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강남에서 사시다가 분당에 사시다가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 강남에 살던 분들이 양평 가서 많이 사세요. 의외로. 그러니까 근데 뭐 공장이 하나 있대요. 이거를 내가 지금 85세니까 10년 단위로 이걸 이게 분할해서 주면 어떠냐. 그럼 이분이 85세면은 분할징역 효과를 보려면은 10년 뒤가 되면 95세가 돼야 돼요. 그럼 송혜 선생님 나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지.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 계시냐가 문제지. 자기는 뭐 건강하시다고 하는데, 네? 건강하시더라고. 왜냐면은 수업을 그때 3시간 했는데 보청 끼고 3시간 앉아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페이지를 못 찾으세요. 이 자료 페이지를 못 찾으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페이지 넘길 때마다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 어르신이 넘겨야지 일단은 페이지. 네. 그래도 일단은 85세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앞에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85세신데도 이런 부동산에 열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게 다 꺼진 건가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한번 정리해보면 어쨌든 아까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아까 제가 주택과 상가로 대별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홍길동 씨 사례 들었다시피 결론적으로 다주택, 조정적의 다주택으로 취득해도 보유해도 팔아도 세금이 중과가 된다. 이게 결론이고 다만 주택 수가 늘어나면 중과가 되지만 상가 수가 늘어나면 중과해서 제외가 되는 물건이 된다. 그래서 절세 상품으로 요새 상가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건물 등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투자 목적이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절세 목적이 더 중요하신 건지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택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조정적인 연접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난 투자를 하겠다.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동산 세금적인 관점에서는 이 절세 상품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강좌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테스트형 이렇게 왜 이렇게 부동산 세금 어려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또 많은 개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또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에도 우리가 요 내 집 마련 아카데미와 판교 센터를 같이 이 강좌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지역, 연접지역 투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에서 먼 비조정지역보다는 조정지역의 연접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비조정지역의 연접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발품을 많이 파셔야겠죠. 그래서 비조정적인 연접지역은 메리트가 있다. 어떤 이런 풍선 효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경기도권을 통해서 한번 임장을 다니시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비조정적인 연접지역은 투자 가치로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 1주택의 경우 부가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두 채의 의미는 둘 다 조정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조정지역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조정지역의 집을 사요. 그럼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조정지역이 하나 있어요. 근데 비조정지역의 집을 사요. 그럼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비조정지역의 집을 사라는 거야. 세금적으로는. 네. 주택이 있고요. 네. 오피스텔이 있으면 네. 중과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제 답변을 줬어요. 오피스텔은 내가 등기를 냅니다. 그러면 등기를 내면 이게 업무용으로 나나요? 주거로 나나요? 업무용으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의견은 뭐냐면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말 자체가 오피스 플러스 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로 쓸지 주택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피스는 우리가 상업용 건물로 해석을 해서 일단은 중과 물건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국세청 해석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네. 가격에 상관없이요? 네. 상가처럼 보는 거예요. 상가처럼. 취득을 한다는 것은 취득이라는 것은 잔금 시점으로 따져요. 우리 취득세는. 우리 세법은. 입주 시점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이나 등기 칠 때는 이게 주거로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일반 취득세로 가는데 그러면 주거냐 아니냐가 이제 언제가 문제가 되냐. 나중에 이제 양도할 때. 양도한다거나 저거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주거로 쓰느냐 업무로 쓰느냐 이때 따지겠다는 건지 지금 요 취득세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업무용 상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친 이후 나중에 조정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게 취득 시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여기가 보면은 아까 모든 게 그 뭐야 이게 여기 보면은 항상 보잖아요. 여기 조정 지역으로 묶이기, 그러니까 조정 지역으로 발표가 되기 전에 나는 계약을 쳤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조정 지역으로 묶이지 전에 몰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기준이에요. 계약 기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사례처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대신, 네, 그렇죠? 요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종합소득세의 그 네. 오피스텔이요. 네. 해당이 되는지 않나요?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걸 합산해서 신고한다는 건데 그럼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가 이게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급여를 받고 내가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임대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소득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는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해서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뭐 세제세를 좀 주겠다. 그런 조항은 있어요. 등록을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급여 소득이 많은 사람 걸로 할 거냐 적은 사람 할 거냐 이걸 선택해야겠죠. 네. 그러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걸로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줄 수 있겠죠. 이게. 네.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주택으로 판정이 된 것들 그렇죠? 아파트, 뭐 빌라 그렇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을 넣겠다 이거죠.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이 됐든 우리가 주거용이 됐든 그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업무용은 아예 제외. 업무용은 제외가 되는 거고 주거용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것도 제외. 일단 다만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아파트는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안 돼. 이거 써놨어. 아파트는 안 됨.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니까 아파트 외에 임대주택은 가능하다는 거죠. 등록이.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해당 그 구청 주택과에다가 문의를 직접 해보시면 돼요. 보다가. 월세가 아닌 전세 보증금은 종합소득에 포함. 보증금은 누구 거죠? 세입자 거죠. 보증금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증금 올라가면 임대 너무 좋아해. 그렇죠? 그게 다 빚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증금에 대해서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보증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가 보증금이나 이런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자율에 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주택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신고가 특히 이제 갭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은 세 채가 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었을 때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분들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뭐 보증금의 이자가 뭐 프로테이지가 높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부입 70 그 정도는 안 돼요. 네. 종부세가 오히려 문제지 지금.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질문 답변도 들었는데요. 어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계속 주변에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절세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